자, 계속해서 저희 궁금한 사항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수 성과팀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22개 사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3개 사업에 대한 우수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과연 어떠한 아이템들이 어떻게 사업화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팀의 발표를 위해서 총 4분의 심사위원님께서 오늘 심사에 수고해 주실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에이블 벤처스의 박영남 이사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시리스 벤처스의 임광림 이사님, 그리고 부산 지역 대학 연합기술지주의 이태수 대표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K그라운드의 김정호 대표님, 이렇게 총 4분의 심사위원님께서 오늘 3분의 발표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3개 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팀 만나볼 텐데요. 생체 기능 증진을 위한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 자극과 NR 측정 제품 개발이라는 주제로 정영진 교수님의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뉴로리헵 우리의 신경을 다시 발생시킨다는 의미에서 뉴로리헵이라는 회사로 창업을 하게 되는 정영진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우선 회사 소개를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드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첨단 재활, 치료 및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재활 치료 진단에 필요로 하는 IP나 혹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디바이스 개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서비스와 함께 국내에 유통시키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유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연구 과제들을 수행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2013년도 이후부터 이제 미국에서 재활과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융합 연구들을 하면서 다양한 뇌기능 재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과거부터 연구해 오던 그 뇌기능 증진 장비인 TDCS, PBM, 그리고 이러한 뇌기능들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장비들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회사는 설립한 지가 며칠 되진 않았어요. 불과 한 4일, 이틀 전에 이제 회사 설립을 위해서 법인 신청을 한 상태고요. 현재는 제가 우선 단독으로 개인 1인 기업으로 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저희 연구실에 있는 연구팀이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함께 참여해 가는 방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산업은 현재 산업의 배경 현황은 어떠냐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노인 인구의 헬스케어를 좀 더 증진시키는 것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노인분들의 뇌기능, 인지기능, 이러한 정신적인 활동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 인구의 뇌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를 다소 뇌질환의 악화를 막거나 일부 예방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근 들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령 인구의 뇌질환 발병 빈도나 이에 대한 산업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특히 뭐 우울증 혹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졸중, 재활 이런 분야에서 뇌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적 손실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연구되어진 내용들 중에 한 가지는 우울증과 같은 경우에는 뭐 뇌 자극을 통해 정기적 뇌 자극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신 기술에 해당하고요. 실제적으로 전통적으로는 과거의 재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치료, 작업치료에서 치료사들이 직접적인 손을 이용한 직접적인 자극에서 그 다음 세대인 로봇을 이용한 자극, 그리고 지금 현재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극, 물리적 자극 기술을 뇌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가 뇌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뇌의 물리적인 인자, 즉 전기와 혹은 광과 같은 물리적인 인자를 자극함으로써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더 나아가서 인지 기능의 퇴화를 막아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 15년 전부터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TMS의 경우에는 현재 병원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자기 자극 장치에 해당하고요. 2009년도에 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다채널 TDCS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임상적 유효성이 많이 부각되어서 국내에서는 두세 개의 기업이 이미 이제 상품화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RTMS와 TDCS 같은 경우에는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긴 하지만 비침습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자극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RTM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중에 판매가가 1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상당히 많은 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극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에는 영구 간질과 같은 뇌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병원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TDCS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꾸준히 사용해도 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의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적어지고요. 이러한 점에서 이제 그 TDCS가 가지고 있는 단점, RTMS 대비 단점 중에 한 가지인 포컬한 자극이 어렵다는 점은 현재 여러 가지 대안 기술로서 극복을 하려고 시도 중에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하이 데피니션 TDCS라고 해서 다채널 자극 장비를 이용한 자극 기법이 존재합니다. 이런 자극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저기 우측 하단에 있는 위쪽 그림 대비 아래쪽 그림은 좀 더 브레인을 포컬하게 자극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뇌 기능을 좀 더 증진시키거나 뇌의 신경세포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뇌 기능 자극은 현재 MRI와 뭐 EEG 혹은 뭐 에프니어스와 같은 뇌 기능 모니터링 장비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검증되어 오고 있고요. 이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결과론적으로 뇌 기능의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울증과 같은 경우에는 KFDA 승인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현재 이제 뇌졸중 재활이나 이런 부분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TDCS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병원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직 의료 수가 적용은 진행되진 않았지만 곧 의료 수가가 적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창업 기업에서 제안하는 것 중 하나인 이제 고밀도 TDCS 장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어서 다양한 선행 연구를 저희 연구팀에서 이미 진행을 하였고요.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혹은 현재 국내 TDCS 판매 기업과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인 첨단 고해상도 뇌신경 조절 기술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뇌 전기 자극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도 저희 연구팀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뇌 전기 자극만으로는 이제 신경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물리적 기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TDCS와 함께 병행 자극이 가능한 뇌광자극, 그래서 현재 여러 연구에서 알려져 있는 염증 저하나 혹은 혈관 엔지오제네시스와 같은 혈관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광자극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아니지만 거의 완료에 가까이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경쟁 기업과의 저희 기업, 제가 창업하는 기업과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국내에는 현재 판매 중인 TDCS 장비는 와이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단채널 장비를 판매하고 있고요. 가격은 약 2,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독일과 스페인에서 뉴로콘이라는 회사와 뉴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존재하는데요. 그 회사들의 판매가도 뭐 1,500만 원, 3,000만 원 가까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판매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현재 저희 실험실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4채널, 8채널 장비, 그리고 이번에 실험실 연구 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PBM과 복합 장비 등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한번 판매를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대표자인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TDCS 관련돼서 다채널 장비들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만들었고요. 국제 최초로 이제 이미지 가이딩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두 편의 논문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장비를 이용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뇌 기능이 어떻게 증진되는지, 신경세포들의 활성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한 논문으로서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둘 다 이제 eLife와 스트록 같은 저널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저널이고요. 상위 5%, 10% 정도에 해당하는 저널이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장비는 저희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한 장비들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자체적으로 만들었는 저게 좀 못생기긴 했는데 사각형의 검정색 장비가 실험실에서 제작된 장비고요. 하단에는 이제 와이브레인이라는 TDCS 회사와 함께 협력을 해서 기술 공유를 해서 만들어 공동으로 개발한 장비에 해당하고요. 그 외에 이제 액티브 소프트웨어나 옵토넷 이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삼성 서울병원의 재활의학과 연구팀과 함께 협력을 해서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코메츠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와 함께 협력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본 실험실 창업을 통해서 우측의 PBN 시스템을 현재 개발 완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요. 21년, 22년도쯤에는 이제 개인용, 전문기관용, 일단 우선 연구용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22, 23년도에는 이것을 광자극과 결합했는 어느 정도 KFDA나 이런 쪽에 임상시험 성적서나 이런 것들을 확보한 후에 제품의 매출을 좀 더 높여보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는 우선 전문기관용, 연구용 제품만을 우선 판매를 할 생각이고요. 이런 제품들이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게 되면은 연구용 제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용 제품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장비로서 고령 인구들이 가정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뇌기능 증진 장비로서 제품을 상용화할 생각이고요. 또한 이제 뇌기능 증진뿐만이 아니라 실제 뇌기능이 얼마만큼 증진되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량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ADL, 액티비티 데일리 라이프라고 해서 ADL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웨어러블 센서와 그리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본 과제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신경 자극을 통해서 얼마만큼 일상생활의 활동량이나 활동 패턴이 변화가 있는지를 24시간 관찰해서 그것을 정량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부족한 점이나
환자 케어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아마 국가나 지역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정영진 교수님의 발표였고요. 생체 기능 증진을 위한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 자극과 NR 측정 제품 개발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저희 세 분의 심사위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현장에도 한 분의 심사위원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궁금하신 점 채팅창으로 올려주시거나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 발표자분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프로제스 박용남이라고 합니다. 네네. 좀 비침습 내기술, 내자극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의료 행위가 되는 거죠. 아마 예전에 이런 뇌기능에 관련돼서 예전에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피아니스트가 피아니스트는 아니고 바이올리니스트죠. 바이올린 연주가가 파킨슨이 와서 손이 떨려서 바이올린을 못 치는 상황에서 뇌 중앙에 전기 자극용 침을 박아 넣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실제로 두개골을 열고 두개강을 좀 잘라서 심습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만 써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TDCS나 PBM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신체를 째서 넣는다거나 이런 행위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일상에서 일반 환자가 처방을 받아서 마치 약을 먹듯이 전자약을 먹듯이 자신한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의 장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발표 중간에 이제 뭐 의료수가가 네네네. 이런 말씀도 하셔서 네네.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뭐 심평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거고 식약처에서 의료 이런 것들도 다 받아야 될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는 진짜 그 뇌 자극을 함으로써 그 부분들이 진짜 정량적으로 얼마만큼이나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정말로 궁금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제 TDCS, TMS 그리고 뭐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아까 바이올리니스트 얘기한 게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장비들을 썼을 때 우선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는 뭐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손 떨림을 측정하면 그게 바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DBS는 굉장히 침습적이고 강하고 TDCS나 PBM은 지속적으로 자극이 필요하지만 약한 자극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극을 통해서 주로 이제 브레인 자체의 변화를 볼 때는 이제 펑셔널 MRI나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브레인 자체 내에서 또 신경세포들의 활성을 볼 때는 에프니얼스나 EEG를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는 가정에서 일반인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니까 모션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요. 일상생활의 활동량 패턴을 24시간 동안 분석을 하면 뇌 기능이 개선되거나 우울증이 감소하게 되면 그 사람의 활동량은 확실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DL 평가 시스템도 이번에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웨어러블 장치도 같이 네, 있어야 되는 거죠. 아임류 센서를 뭐 네네.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허리까지 세 개를 붙여놓으면 이 사람이 하루 중에 얼마 동안 앉아 있었고 서 있었고 걸어 다녔고 그리고 또한 와이파이와 GPS를 이용해서 실내에서 얼마 정도 이동 거리를 가졌고 실외에서는 어디를 지나다녔는지 그런 정보를 24시간 동안 측정을 해서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버로 보낼 수 있는 앱도 이번에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박영남 이사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해 주셨고요. 지금 온라인에서도 새 회사의 대표님들 임광민 이사님, 입대수 대표님, 김정호 대표님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심사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다면 저희 다음 발표자 분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정영진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업 발표는요. 신경질병 예측과 예방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구에 대한 주제로 김대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 보신 것처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악력 측정기입니다. 이 악력 측정기를 통해서 다양한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악력 측정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타겟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졸중 환자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 뇌졸중 환자는 대한민국 질병 사망률 2위로서 암 다음으로 많은 그런 질병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것은 어떤 전조 증상이 없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에 걸리면 계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해줘야 이런 건강 관리를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이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관리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현재 갖춰져 있는 것들이 없고 가정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관리나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센터나 기관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관리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건강 관리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나 혈압 측정기,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몸의 그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체지방률이나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 시스템이고, 이 건강관리 시스템은 정확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 측정기 같은 경우는 고혈압에 초점을 맞춰서 건강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매번 이제 장비를 꺼내서 측정하고 또 넣어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하고 연관지어서 이렇게 판단하고 건강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스마트워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소모 칼로리가 얼마고 현재 심박수가 얼마고 또 혈중 산소 포화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정말 다양한 분석이 가능되어 있지만 역시 간단한 센서에 의존해서 파악하는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적으로 가정이 아닌 회사나 기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로서는 나 보행 분석, 조합 측정기 등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고가의 장비들인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고 하지만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매번 기관에 방문된다는 그런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또 전문가 없이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내 걸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이렇게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타겟으로 잡은 이 뇌졸중 환자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력 측정기와 뇌졸중 간의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악력 측정기와의 건강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악력 측정 결과 질병들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고 그 외적으로 치매 환자나 다운 증후군, 신경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의 일반인들과 크기뿐만이 아니라
그 악력을 측정할 때는 프로세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5초간 악력을 유지했다가 힘을 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악력을 측정했을 때 일반인들과 차이가 난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저는 이제 이런 악력 연구를 일반인부터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고령자 이런 사람들의 대상으로 측정을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악력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력 측정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는데요. 여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악력 측정기를 완성을 하였고 여기 안에는 각 손가락 부분의 안에는 악력을 측정할 수 있는 로드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력 측정기를 잡고 힘을 주게 되면은 각각의 손가락의 힘이 계산이 되고 그 힘을 통해서 전체 악력까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장비 제작에 많은 그 연구들을 해왔고 또 사업화를 진행했고요. 장비의 그 핵심 역량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전자, 기계설계, 제어 계측, 해석 분야가 있는데 현재 전기전자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뒤에 전기전자, PCB 개발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키면은 현재는 USB 통신을 통해서 컴퓨터에만 데이터가 전송이 되었었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PCB는 그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모바일에서도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 중이고요. 그다음 기계 설계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케이스나 손잡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량 주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양의 이런 장비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제 사용성 평가를 거친 후에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 금형 제작을 통해서 대량 주문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어 계측 해석 분야에서는 현재 이 악력 측정기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는 빅데이터 구축을 하게 되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과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더 다양한 분석 결과나 또 다양한 해석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악력 측정기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악력 측정기 관련된 그 사업화는 1단계에 해당되는 상황으로서 R&D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5대의 장비가 제작이 되었는데 이 5대의 장비는 뇌졸중 환자를 다루는 그 신경질병의 대학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재활병원 이런 곳에 5대가 배포가 될 거고요. 이 기관들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에 다 저장이 되어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한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2단계에서는 이제 R&D를 넘어서 이제 연구기관이나 병원에 판매 전략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냥 판매 전략이 아니라 고가의 그 판매 전략을 통해서 연구기관이나 병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고 있고요. 현재 이와 같은 장비에 대해서 병원이나 기관 관련자들에게 홍보를 했을 때 구매하겠다라는 구매 의사도 많은 곳에서 비춰주었고 실제로 그 제작이 되고 나면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이제 3단계, 4단계에 가서는 지속적으로
그 건강관리가 가능하게끔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배포를 하게 되고 그 배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데이터 획득을 통해 더 뇌졸중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그 얻을 수 있는 그 수익 모델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먼저 현재 R&D 단계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발생되는 인건비나 제작비, 운영비를 이렇게 충족을 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고 나면 연구기관이나 병원 등을 대상으로 고가 판매가 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 지출보다는 수익이 더 많아지고 수익을 계속 최대화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그 다양한 뇌졸중 환자나 그리고 또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가로 다수 판매할 수 있게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량 판매가 되고 지금까지는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내는 거에 만족했다라고 하면 3, 4단계의 단계에서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곳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화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는 우선 뇌졸중 환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줄 수 있는 뇌졸중 환자를 섭외를 해서 제대로 된 그 뇌졸중 환자의 악력 데이터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연구기관이나 병원 등의 고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또 전략을 맞추고 3, 4단계에서는 이제 판매 업체를 병행해서 판매 업체에게 판매한 금액의 수수료를 제공해 주는 형태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다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등을 이번 2월 달에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 창업을 계기로 1, 2단계를 이번 2021년 내에 완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3, 4단계를 실시할 수 있게끔 병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휴먼 메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 휴먼 메카의 뜻은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뜻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카트로닉스와 일렉트로닉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적극 확보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고자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요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먼저 인적 인프라는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에서 교수로 있기 때문에 그 인적 인프라를 쉽게 또 훌륭한 인적 인프라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서대학교에는 팹랩이라는 곳이 그 어떤 곳의 메이커 스페이스나 또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그 대학 병원이라든가 연구기관 또 재활병원 등에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교수 또는 지인들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휴먼 메카의 IR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신경질병 예측과 예방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구라는 주제로 김대민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김대민 교수님의 발표를 우리 네 분의 심사위원님들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이블벤처스의 박영남 심사위원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악력 측정 결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구에서도 질병을 우선 저희 악력 측정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악력 측정기는 악력을 발휘할 때 전체적인 힘만 측정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이 각각의 손가락이 내는 힘과 그 힘이 전체 힘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기여도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냥 전체 맥시멈 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힘을 발휘를 하기 시작하기부터 유지하고 또 힘을 빼는 그 순간까지 모든 데이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체 그 최대 힘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많은 것들을 또 많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이 악력 측정기가 갖고 있고 또 그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데이터를 측정하고 보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측면에서도 많은 상황을 반영을 할 수 있다. 힘을 발휘하면은 그 시작과 동시에 어느 특정 그 4초 동안은 힘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힘을 빼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뇌졸중이나 뭐 치매, 다양한 신경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힘을 처음 발휘하는 그 순간부터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한꺼번에 쭉 힘을 발휘하는 거에 비해서 그 최대 힘을 내는 그 순간까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던가 또는 그 악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3, 4초간 힘을 유지하는 기간이 일반인들은 별로 차이가 없이 쭉 힘을 발휘하는 데 비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그 유지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짧은 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SCI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정확성 같은 것들은 이제 임상 실험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들은 이미 연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지만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정확하게 다 판별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은 앞으로의 이 사업화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악력과 근육량의 비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육이 많다고 해서 악력이 세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15년도 이제 박사과정 이렇게 할 때 십체 팔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근육량에 따라서 힘을 발휘할 때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요. 근육의 양보다는 이 근육은 하나하나의 그런 그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근육이 어떻게 조합을 해서 조화롭게 큰 힘을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근육량이 많냐 적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 이 사람이 시스템적으로 힘을 전체적으로 낼 수 있느냐 내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런 안에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이 악력 측정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의 그 악력과 다양한 그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대민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임강민 심사위원님, 그리고 이태수 대표님, 김정호 대표님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줌에 마이크를 열고 질문해 주시거나 혹은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용남 심사위원님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지금 임강민 심사위원께서 질문이 네. 있으시다고 지금 하십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악력기를 임상 실험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뭐 병원 이름은 밝히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예. 어떻게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네. 지금 현재 기관은 2군데가 있고요. 네.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정식적인 의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돼야만이 나중에 판매하거나 시장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할 텐데 이 데이터들을 지금 검증하고 실험으로 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굴이 얼마나 됩니까? 그 데이터가요? 예. 현재는 2개 정도의 그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00명 정도의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고 지금 올해 1월에 이 모든 장비 구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5개의 장비가 다양한 또 기관에 가게 되면은 기관별로 최소 인원을 한 500에서 600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5개니까 올해 안에 한 2-3천 명 정도의 그런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는 실험 단계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러 곳 이 제품이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필수품을 가서 생활 속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 목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도 스스로 재게되면은 얼마 이상 되면은 높다 낮다의 기준이 나오고요. 혈당도 체크했을 때 얼마 이하가 되면은 혈당이 측정을 해서 어떤 기준값이 나오면 빨리 병원에 가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치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될 텐데 혈압을 측정할 때 기준점과 혈당 잴 때 어떤 그 측정처럼 악력을 어떻게 몇 초간 유지할 수 없다든지 손가락들마다의 어떤 기준점 이런 것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좀 뭐랄까 굉장히 편리하게 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진행돼야 되나요? 그렇게 기준점.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면 먼저 국내에 사이즈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인체의 신체 치수라든가 근력 이런 것들을 측정해 놓고 공개를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 악력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한 10대에서부터 7, 80대까지 각 연령별로 그런 성별로 다양한 그 악력의 그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력 측정기를 가지고 악력을 측정하게 되면 내 연령에 따라서 현재 그 연령대에 몇 %에 해당되는 악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 원페이퍼 리포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정상적인 그런 악력 패턴이 아니라 뭔가 뇌졸중 환자와 비슷한 악력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그 원페이퍼 리포트에 그 공지를 함으로써 어떤 그 예방을 한다던가 또 병원을 찾아간다던가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 질문 있어요. 채팅 질문. 케이블하면 채팅 질문 하셨어요.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악력 측정을.
예, 김대민 교수님, 그 네. 채팅에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손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K그라운드 대표님께서 여쭤보셨거든요. 예, 그 악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악력을 발휘하는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손인데, 손의 뭐 너비라든가 손가락의 길이, 뭐 손의 전체적인 길이 등등, 손의 두께부터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그 다양한 요소들은 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의 크기는 한 그 전체적인 손의 크기를 대중소로 나눴을 때 그 크기에 따라서 악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 크기를 반영할 수 있게끔 이 악력 측정기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그 손잡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작은 손잡이 크기인데 이거를 좀 큰 걸로 껴가지고 이렇게 껴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 부분도 캡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또 크기가 다양한 캡을 끼고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손잡이의 크기도 조절을 할 네, 이태수 네, 대표님께서 고맙습니다. 지금 김대민 교수님께서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 혹시 있으시다면 줌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우리 심사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대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놀이융합문화 콘텐츠 가상동물 육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김민성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김민성 교수님 발표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김민성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민성입니다. 저희 AR 공작소에서는 AR 기술의 기반으로 문화, 예술을 융합한 디지털 컨텐츠 세대에 맞는 재미나고 그리고 감수성이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마이 드림팻입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은 전체적인 이 스마트 토이 시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제품과 게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앞으로 저희 실험실에서 가는 향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스마트토이 시장 규모는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 시세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이 왕국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디즈니와 레고는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어린이 왕국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어린이용 색칠놀이에 증강현실을 접목한 그림책, 라이브 텍스처링을 선보였고요. 종이책 캐릭터에 색을 입히면 크레용, 색연필 등의 질감을 살려 3D로 캐릭터 구현이 가능하게 하는 그림책 북을 발표했고요. 레고에서는 증강현실을 접목한 조립 장난감 테크토이 AR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모델을 조립하고 증강현실 앱을 이용해 조립 왕국의 숨은 유령을 찾아 사냥하는 AR 게임을 레고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왕국 시장은 단순한 장난감을 뛰어넘어 스마트 러닝 트렌드와 아이들의 창의력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왕국으로 매년 새롭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저출산율로 인해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인 국가가 됐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전체적으로 교육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지만 실제는 이 키즈 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키즈 산업의 시장은 40조로 크게 증가하였고요. 이런 이유는 골드 키즈, 중국에서처럼 소황제라는 한 아이만, 한 자녀만 잘 키워보자는 추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완구 업계 또한 스마트 토이 열풍이 불며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ICT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산업이, 오프라인에서는 아이와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키즈 카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콘텐츠 문화로 밀레니엄 세대부터 Z세대까지 기존 TV와 IRC 중심의 콘텐츠 향후는 점차 모바일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Z세대는 2005년 출시된 유튜브와 함께 자라 유튜브 세대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Z세대와 같은 젊은 층에게는 더 이상 시청각 자료를 보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거나 같이 경험을 공유하며 같은 눈높이에서 자신의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한 AR이 적합하다 판단되어 AR 기술을 이용해서 펫 육성을 보다 실감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마이 드림 펫은 스마트 러닝 트렌드를 중심으로 하여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AR을 이용해 현실이 반영된 사실적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감각적인 인터랙션을 통해 가상의 동물과 함께 놀며 교감하고 나만의 특별한 동물을 키워가는 것이 게임의 주요 재미 요소입니다. 그럼 마이 드림펫에서 실감형 인터랙션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게임 특징은 가상의 동물에게 먹이주기, 놀아주기, 꾸미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며 가상 동물과의 교감을 느끼도록 하고, AR 컬러링을 통해 취향에 맞게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스크린샷에 스티커 필터링이 가능하여 이런 스크린샷을 유저들 간에 공유하면서 현재 디지털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공유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발된 제품은 AR 컬러링 북이 있고, 그리고 3D 입체 조립 퍼즐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게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게임에 대해서 잠깐 리뷰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멈췄어요.
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이처럼 화면 속에 있는 나의 가상 동물 애완 친구와 함께 교감하고 즐겨보는 이 게임이었고요. 이 게임은 대표적으로 퍼즐 게임을 하면서 나의 동물을 수집하고 그리고 내 애완동물을 컬러링 북에 색칠하면서 꾸며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이런 나의 애완동물과 함께 놀아볼 수 있는 AR 기술을 이용한 실감형 상호작용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계획은 제품 판매 수익과 게임 부분 유료화 수익 모델을 두 가지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제품 판매 수익은 AR 컬러링 북 시리즈가 계속해서 출판될 것이고 AR 컬러링 북에서는 다양한 동물 모델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AR 컬러링 북으로 얻어지는 동물을 게임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다양한 유료 아이템이 수익 모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품의 판매 전략은 아이 부모 모두 만족하는 제품으로 구매 유도는 기본 지급되는 동물 퍼즐을 무료로 이용하게끔 해서 다른 유료 동물들을 AR 컬러링 북이나 게임 내에서 인앱 결제를 통해서 제품을 추가 구매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으로 저희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1차 유저 유입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으로 점차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우수성이나 그리고 재미성 이런 것들을 알려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2020년 9월에 개발을 시작해서 AR 기술을 통해서 평평한 바닥을 인식하는 기술을 구현해냈고요. 그로 통해서 동물을 지면, 책상 이런 바닥 쪽에서 동물이 나타나게 하고 나타난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이런 방법들을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프로타입 모두 개발되고 구글 플레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현재 와디즈의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는 다른 제품으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601%의 펀딩을 달성을 성공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핵심 타겟 유저가 무엇인지 어느 타겟 유저가 이 제품으로 굉장히 만족해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사와 마케팅의 결과의 바탕으로 더욱더 탄탄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 더 많은 펀딩 성공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는 B2B 시장을 확대해 갈 것이고 지금 유치원하고 키즈 카페를 통해서 사전조사를 진행하며 현재 약 100명의 대표 원장과 이 제품 납품에 대해서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해외 진출을 목표를 위해서 해외 킥스타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품을 알리고 아마존을 입점해서 제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동남아시아 게임 시장에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고 동남아시아 역시 스마트 토이에 굉장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전체 인구수는 6억 2천만 명이 되지만 게임 이용자는 1억 2,600만 명이라는 굉장히 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 시장은 한국의 65%의 규모로 4조 8조 정도의 게임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 동남아 시장의 대표적인 태국의 투루 디지털 플러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IH 게임즈, 베트남의 VTC 게임 이렇게 세 회사와 MOU 체결을 맺어 저희 게임이 출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는 상호작용이라는 이런 컨텐츠에서 공감이라는 컨텐츠를 포함하여 앞으로는 놀이치료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공감에 대한 컨텐츠를 어떻게 접목하고 발전시키냐면 안면인식 감정 분석이라는 기술을 채택해서 이 게임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표정 이런 것들을 판단하여 이 표정에 따라서
애완동물이 대화를 나눠주거나 또 그 표정에 따라서 적절한 대화를 통해 아이와 함께 감정을 공감하는 디지털 컨텐츠로 개발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마이 드림 펫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이제 심리 치료가 필요하신 분에게 좋은 힐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게임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수익 목표는 주로 AR 컬러링 북 판매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 시장에도 이런 AR 컬러링 또는 이런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네, 2021년도와 2021년도에는 이 공감이라는 컨텐츠를 추가 개발하며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호 작용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의 교육 시장에 문을 두드릴 것이고요. 이런 공감 컨텐츠가 완성되는 2022년부터 해외 퍼블리싱 계약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출시해서 2023년, 2024년에는 폭발적인 매출을 기대할 것으로 폭발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대학교의 한 연구실로부터 아이들의 꿈을 선물하는 ARPEP 팀이었고요.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성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심사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영남 심사위원장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다른 심사위원님들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에서 함께해주고 계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들 계신데요. 앞서 진행하셨던 것처럼 마이크를 열고 질문을 해주시거나 혹은 줌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네. 이 아이템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신 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창안을 하셨었나요? 예, 저는 이제 과거 20년 동안 게임 회사에 줄곧 이렇게 일을 해왔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케이드 게임을 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임 시장의 변화를 먼저 감지를 했고 이 게임 시장에서 지금의 발전하는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게임 컨텐츠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 과정 속에서 이런 AR 기술, VR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AR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게임에 접목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재미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디즈니에서 먼저 AR 컬러링 북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에서는 이렇게 컬러링 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3D 객체는 단순히 컬러링 북에서 입혀지는 색감만 표현하고 있지 그 이상의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감성이나 재미를 준다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디어를 좀 더 착안해서 저희는 자기가 만들어 꾸며가는 동물로 직접 현실 세계에 움직이는 동물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동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줌에서 들어오는 질문이 모니터가 안 되고 있는데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줌상으로 들어온 게 있을까요? 저희 궁금하신 교수님들, 심사위원님들 계시다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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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줌상으로 발표 화면 공유가 안 됐었군요. 네. 저희가 발표 자료를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진행팀한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여쭤보도록 하고요. 혹시 우리 심사위원장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케이크라운드
네. AR, VR 게임 시장이 생각보다 성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시장 진입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라고 네. 자, 우리 AR, VR 시장의 시장성이 생각만큼 좋지 않은데 시장 진입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VR로 가지고 있는 게임 컨텐츠만으로는 시장이 너무나도 예측할 수 있고 이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 소비 세대에 흥미를 이끌어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게임과 교육을 접목한 게이미피케이션에 좀 더 주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향후 아까 말씀드린 상호작용과 공감이라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힐링이라는 포인트로 이 게임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힐링이라는 포인트로 게임을 만들어가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고, 이 힐링이라는 포인트로 가지고 가는 이 게임 시장의 한 시장 영역 또한 굉장한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게임 시장과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시장, 교육 시장, 이 세 가지 시장을 모두 함께 문을 두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호 대표님께 저희가 답변해 드렸는데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궁금하신 점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진행팀 채팅창 좀 화면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더 이상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다면 저희 세 번째 발표자 김민성 교수님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총 22개 팀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수한 3팀에 대한 사업 발표 들어봤습니다. 지금 다양한 성과들을 내주고 계세요.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해외 진출도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또 다양하게 기업 설립도 진행이 되고 있으시고요. 또 다양한 투자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를 쭉 심사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장님, 대표님께 한번 총평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에이블벤처스의 박영남 이사님께 심사 총평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블벤처스 박영남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교수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들이 눈에 보여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 발표하신 정형진 교수님께서는 비침습 내자극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사용하기 쉽게 인지 기능 향상과 노화 혹은 태아 방지 그리고 운동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을 하셔서 앞으로 시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김대민 교수님께서는 악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악력 측정으로 뇌졸중이라는 질환을 타겟으로 한 부분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김민성 교수님께서는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토이를 개발을 하셨는데 한때 유행했던 가상 애완동물 키우기들을 요즘 AR, VR, 인터랙티브 기술 그리고 감성이라는 요소까지 접목을 시켜서 현재 기술에 맞춰서 재해석을 해서 개발을 한 부분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정영진 교수님, 김대민 교수님은 고령자들을 위한 아이템을 개발을 하셨고 김민성 교수님은 아이들을 위한 아이템을 개발을 하셨는데 중장년층을 위한 아이템은 누가 개발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을 좀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발표 잘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이블벤처스의 박영남 심사위원님께서 심사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심사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숨어있는 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팀들 중에서 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현장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동시에 중계를 했었는데요. 송출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동서대학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서 총 22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고도화 사업들 그리고 크라우딩 펀딩 작업들 다양하게 지원을 했었고요. 오늘 그 성과를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암묵지에서만 머물 수 있었던 이런 아이디어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점점 형식지가 되면서 여러분들 앞에 반짝이는 결과로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런 지원과 꾸준한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가치 있는 실현시켜주는 그런 사업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